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한 150회 특집이랄까요? 선생님께서 최초로 모자를 쓰지 않으시고. 모자? 그렇구나. 모자를 정말 미남인 선생님의 모습이, 진면목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변명하자면, 네. 모자는 겨울에 이제 머리가 시리단 말이에요. 예. 내가 이제 혈압이 높기 때문에 머리가 시리면 힘들어요. 그래도 의학적인 이유가 또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습관이 돼서 봄도 쓰고 가을도 쓰고. 네네네. 근데 오늘은 솔직히 고백하면 잊어버리고 뭐. 그러시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저도 뭐 모자 안 쓰시면 더 멋있다는 생각이 조금 전에 들었는데, 선생님 또 이발하신 것 같아요, 아주. 이발은 됐어요. 예, 뭐, 한 달 기분 좋게 지내려면 이발하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머리를 좀 짧게 치면 한 달 정도는 보통 한 달 주기로 이발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발을 이렇게 늘 가서 하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네. 이발소가 아니고. 예. 미장원이에요. 미장원. 또 미용실 뭐 이렇게도 미용실. 그러면 선생님 머리를 맡아서 주치의처럼 늘 머리를 맡아서 하는 헤어드레서가 있겠네요. 그래, 있어요. 혼자 하거든. 그럼 혼자서 다. 동네 가게니까. 네. 몇 년이나 되셨을까요? 그래, 내가 물어봐서 굉장히 부지런해. 일요일도 없는 것 같아. 매일 나오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한 40년 정도 되더라. 그럼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연세가 있어요.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죠. 그래도 60대는 되셨겠네요. 뭐 20대 정도 됐어. 근데 이제 선생님 머리 이렇게 탁 눈 감고도 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 있겠군요. 그렇죠. 아주 익숙하네요. 네. 지금 대통령 출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값도 그래요. 가격이 한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그 사이. 아니에요. 전에는 5,000원 그러게 이제 요새는 올라가 6,000원 이제 뭐. 그러면 제가 머리 지금 하는 것보다 4-5배 싸거든요. 저도 선생님 하는 대로 옮겨야 되겠네요. 그러면 단골을 옮겨야 되겠지. 그리고 옮겨야 되겠네요. 내가 하나 소개한다 해서 끌고 예. 그래야 되겠는데요. 우리 살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머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내 마음도 맡길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일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맡기려고 모두 결혼하잖아요. 가까이는 마음 맡기려고 결혼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마음 맡기는 사람이, 머리 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치면, 이 사람한테밖에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자꾸 이제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결혼해서도. 내가 어제 음식점에 가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하고 나오니까 바로 앞집에 미용실을 하나 차려놔서 이름도 뭐 영어로 뭐 이러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머리가 조금 길으니까 이렇게 같이 갔던 사람이 이 미용실인데 같이 가서 머리를 이발을 하자고. 그럼 뭐 꽃다발도 갖다 놓고 그냥 신장계열. 그렇군요.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더라고. 미용사들이 한 5명 정도. 규모가 꽤나 되는데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깎는데 내가 감각적으로 7,000원 주고 깎는 거기보다 말이지 하나도 뭐라고 할까 마음이 차지 않아. 뭐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느낌이. 감각을 보면 네네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쥐어가지고 살짝 깎는 거하고 머리를 당겨가지고 그렇죠. 네네네. 다르잖아요. 뭐 다른 미용은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처음 가서 그런지 그래서 단골이 생기는구나. 선생님 그럼 이 머리를 어디서 하셨다는 건가요? 새로 신장개업하는 데서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신장개업하는 데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치셨고 지금은 이제 원래 다니시던 곳에서 딱 한 번 그때 이제 네, 밥 먹고 그때. 나오면서 어떤가 싶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뗄 게 아니더라고요. 값은 훨씬 비싸고. 훨씬 비싸고. 그냥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40년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어느 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전문가가 된다면 그 관록이랄까요? 그 경험, 전문성 같은 것은 우리가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정신 그 상담 하신 게 40년 이상이시죠? 40년 이상 정신과 하신 거지? 내가 의사가 된 게 61년이니까. 아이고야, 60년. 80, 90, 2000년. 어이구, 60년인데. 60년을 하셨는데요. 야, 그러시구나. 그냥 정말 그 한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60년 동안 마음을 만져주셨겠어요. 그죠? 선생님, 저는 오늘 선생님 그 단정하게 머리를 또 이발하신 거 또 보고 미용사도 생각하고 선생님이 60년 미용사에서 합치면 100년이네요. 100년인데 생각해보면 머리는 언제 그 미용실을 가는가 덥수룩하고 계속 그걸 유지하기 어려울 때 미용실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언제 또 정신과에 가거나 상담자한테 가는가? 마음이 덥수룩해가지고 더 견디기 어려울 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 미용실이 그러네요, 선생님. 마음 미용실입니다. 마음 미용실인데 마음 미용실에 오지 않고도 스스로 또 그거를 잘 깎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정신과에 오고 상담실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머리가 덥수룩해진다는 것, 마음이 덥수룩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신호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든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게 하는 데는 좋은 신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거기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그 불편하지 않은 채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네. 하루하루가 새롭잖아요. 네.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인데 오늘 아침은 아침인데 네. 어제의 아침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히 세월을 보내면서 경험하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해보고 그게 편리하면 하는 거고 불편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잘 정의해 놓은 게 이제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그런 어려움이나 역경이 생길 때 어떤 패턴으로 하면 좋은지를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원리가 자기의 특수한 조건에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찾거나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께 그 머리가 덥수룩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덥수룩해지는 거,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 그게 크게 어려워지는 게 역경이라는 두 글자로 모아질 것 같은데요. 역경. 예, 역경. 저는 선생님 삶을 대답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4.19, 5.16, 또 한국전쟁,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 삶에서 큰 역경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위태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선생님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들이 다 그 역경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경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 역경이 우리 삶에 왜 꼭 필요한가 뭐 이런 말씀을 선생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역경이라는 걸 누가 뭐 자기가 맞이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죠? 네. 역경이 있는 시기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역경을 맞이하는 거죠. 내가 초대한 것이 아니고 역경이 왔는데 내가 하필 그 시대에 살았다는 거, 그때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건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이제 치료했던 환자분인데 그 교수를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그분의 그 희망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아무도 100세까지 뭐 이렇게 오래 산다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정년 퇴임을 하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지낼까. 네. 이제 교수님이니까 좀 꼼꼼하게 생각하셨던가 봐요. 근데 이분 취미는 뭐냐면 신문 보는 게 취미야. 네. 한두 가지 보는 게 아니라 신문 나오는 거는 막 통독해. 아하. 그래서 통독하는 이유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그 통독했던 신문을 가지고 다시 놓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주제만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얘기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엮어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모인 신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단독집에서 하는데 방 하나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 다른 아파트로. 네. 그게 이 교수님이 어디 외출하고 여행을 갔다나 뭐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얘기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밖에 나가고 안 계시는 동안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네. 이사를 한다 소리는 다 했겠지. 네. 이사를 하는데 그 신문이 가족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신문이에요. 폐품처럼 뭐 오래 있으니까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도 피고 뭐 단독집이니까 비도 좀 새고 그러니까 그 신문이 아니라 그냥 뭐 예물단지 잡동사니. 네. 그래 외출하고 여행하고 안 계시는 동안에 좋다고 고물상을 불러가지고 타지로 팔아버렸어. 저런. 그래가지고 큰일이네. 돌아오니까 없잖아 신문. 네.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기가 막혀 말문이 말을 못하겠다.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다. 네. 와서 보니까 자기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하려고 그렇게 모아놨던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네. 그렇죠. 기가 차잖아요. 예. 그래서 말문을 닫아버렸어. 실제로요. 그래서 응급실에 온 거예요. 우리가 말문을 닫는다는 것은 주로 이제 내 혈관 변병 때문에 그래요. 네. 혈관이 터지든지 뭐 막히든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응급으로 그 검사를 다 했다고. 그런데 깨끗해요. 뇌는 깨끗해요. 하여튼 말문을 닫을 만한 이유를 기질적으로 다 찾아봐도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나한테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정신과로. 그래서 이제 말문을 닫았으니까 나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멍하게 딴 데만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문을 딱 닫게 됐을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물어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딱 닫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애지중지 모아놨던 신문이 없어져서 기가 차서 말문이 이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누군대로 회진을 하지만 그분은 내가 내 진료실에 불러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말하는 사람하고 면담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요. 그냥 말한다 생각하고 벽 보고 상담하듯이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말 안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 전에 한참 있었다며. 그 스님들이 묵언 몇 달 하시면 한마디 안 하시죠. 묵언하는 그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 그렇죠. 돌아보니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도 말이.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그 진찰실에 앉아가지고 내 혼자 말을 해. 뭘 물어. 오늘 뭐 잘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는 얼마나 이런 일상적인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은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유심히 봤는데 표정도 안 변해. 뭐 무심하게. 그러니까 뭐 진짜 꽉 막힌 거거든. 웬만하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약간 대답은 눈빛을. 안 하더라도 헐긴 나를 쳐다보든지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기보다 내가 선배 교수님한테 경험적으로 배운 게 하나 있어. 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첫째는 관찰이에요. 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신문에 대한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반응하도록 만들자면 신문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 진찰을 할 때는 맨날 신문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모아놨다가 한 이만큼씩 아무 말 안 하고 내 네. 책상 끝에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뭐 아무 반응이 없더니 며칠 지나서는 그 신문을 한 장 이렇게 가지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펴봐요. 예. 너무 아프다. 그게 뭐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대답 없어요. 소리를 하면 날 할게 쳐다볼 건데도 그러지도 않고 하여튼 신문을 들게. 그래서 내 생각에 이 말문만 바뀐 게 아니라 인지 기능도 떨어졌구나.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신문은 친숙한데 네네네.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게. 습관적으로. 네. 그래서 그분도 내가 한 6개월 넘어 치료를 했는데 결국 성공은 못했어요. 말문은 띄우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 뭐 혼자 의미 없는 뭐 이제 반응은 하도록 이제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굉장한 위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에 이제 물었던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른 아주 남들이 들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문 그거 뭐하고 뭐하러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이분에게는 정년 퇴임 후에 유일한 모든 것이었는데 거창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진짜 정년 퇴임 후에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건 것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릴 뻔했으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역경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내가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역경이라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진짜 그 교수님처럼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경도 그 수준이 있네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소화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왔을 때는 말문을 닫아버리고 인지기능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패닉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선생님 저 수수께끼 하나가 풀리는데 너무 어렸을 때 큰 고통을 당하면 그게 평생을 가면서 계속 괴롭히게 되는구나. 그럼요. 네. 인격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망상이 생기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상이 생김으로써 차차 인격의 황폐화가 오는 거예요. 이 정신병을 처음 발견한 게 그렇게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름이 붙고 이제 일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처음에 붙일 때가 이제 그 조발성 치매라는 말을 썼어요. 조발성 치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요새는 조현병. 이름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군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춘기나 뭐 그렇게 젊은 애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종국에 가서는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치매라고 그러면 노인이나 뭐 어른들한테 생각하는데 그걸 관찰해가지고 처음에 발견을 한 거예요. 정신의학의 발달이 처음부터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아니라 조발성 치매를 보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인격의 황폐화가 오니까 사람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은 잘 하면서도 또 한 가지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망상이 생기는 것도 있고 말이지. 다양한 변이들이 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생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분류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분류가 생기고. 그러나 첫 출발은 조발성 치매로 시작됐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연구된 거는 아니지. 그때는 원인 모르게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이래 돼 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어린 시절에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아는 한 선생님이 9살 때 그 아주 덩치가 큰 남자 선생님이 이 여자아이를 하고 때렸대요. 애들을 다. 옛날에는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때렸는데 이유도 없이 너도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고 불러서 머리를 잡고 뒤흔들고 땅에 맺히고 그랬는데 이 아이로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항의하지도 않고 멍한 상태로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부모한테도 한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자기가 이게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30대가 될 때까지 그 얘기는 일체 입에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이것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의 뭐 20,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게 그런 경험이었구나. 내가 그때 울었어야 되는 거구나. 항의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느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죠. 예. 그러니까 그 9살 소녀에게는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역경이자 충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 교수님처럼 아까 그 교수님처럼 말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낄 수조차 없었네요. 오늘 선생님 말씀 통해서 역경이라는 것도 감당할 만한 인격의 발달 단계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헤쳐나갈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내가 힘이 정말 1밖에 없는데 100이라는 역경이 닥쳐오면 그럼 인격이 황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든지 그런 큰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된 정상에 따라서 뭐 조현병이니 조현병이니 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교수도 잘 알겠지만 그 프랭클린이 있잖아. 그 유대인 빅터 프랭클. 유대인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가 독일 사람들이 그게 이제 못된 게 가스실에다가 이제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랬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루는 빵 준다, 저서라 이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줄을 다 서요. 그러면 이제 빵은 안 주고 가스실로 다 오늘은 가스실로 보낸다. 줄로 가서요. 그럼 빵 줍는다. 이게 이렇게 사람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우선 잡혀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조작적으로 스트레스를 자꾸 주다 보니까 사람이 그게 사람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까 말씀한 인격의 황폐화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래, 프랭클린이 거기서 또 정신과의사니까 발견을 한 게 그 사람은 살아서 남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딱 두 가지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로스한 스트레스를 주면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자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초연하게. 뭐냐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내가 언제 가스실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초월한 거. 예. 그 성자 같대. 영향을 받지 않은. 대단한 사람은 돼지 같은 거. 본능만 나가 먹을 거 이거 이외에는 말이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부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네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그분이 관찰했다는 초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초월적인 그런 수도라든지 수양을 통해 가지고 넘어갔다기보다는 막 지레 포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포기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를 주면은 사람이 뭐 변하는 건 틀림없어요.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대담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은 마음의 병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로 너무 이렇게 먹는 것만 해서 살이 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결과만 보고 이상하다고 할 게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왜 저런 이상한 말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요 약을 먹이면 된다.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즘 내가 자꾸 기억 때문에 오늘 모자 잃어버리는 이런 것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치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환자들도 치매 환자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행동이 일상적이 아니고 기괴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치매 환자가 중얼거리는 소리,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선배 교수 한 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나이 20몇째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도 유창하고 해서 외국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이제 뭐 그런 분인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유창하던 영어는 벌써 날아가고 한글도 날아가고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래 이름을 하나 써놓고 하루 종일 재활하듯이 그걸 써라 해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은 혼자 중얼거려요. 내가 갔더니 자꾸 방앗간에서 뭐 어쩌고 그거는 모든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인지할 수 없어도 과거에 인지해서 저장했던 기억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건 아직 안 날아갔어. 그 방앗간의 의미는 이 사람한테는 충분히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있지만 딴 거는 다 잊어버리고 방앗간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말씀이라든지 알아듣지는 못할 또 말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은 통할 수가 있어요. 통할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재밌는 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 있잖아요. 알츠하이머를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못 알아듣겠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이죠. 자기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내가 신문 놓고 하듯이 열심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습관이 뭔가. 이분이 집에 그 풀장이 있었는데
그 풀장에 이제 뭐 위험하니까 물을 다 빼버리고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그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낙엽을 썰어요. 안 하던 짓이지. 예, 예, 예. 대통령 때는 바빠서 썰어요. 네. 그걸 쓰는 걸 유심히 본 거예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한 게 있어. 예.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서. 응? 의미를 찾아내서. 의미를 찾아내서. 이게 치매가 걸렸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건 정신과 이상이에요. 정신과 의사의 이상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뭐냐면은 네. 레이건이 저녁에 낙엽을 썰거든요. 예. 썰고 나서 저녁을 먹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예. 주무시는 동안에 부인이 나가가지고 그 낙엽을 흩어놔요. 풀장에. 다음날 아침에 또 썰어가 거의. 이야.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핵심적인 걸 알았거든. 예. 그러나 레이건은 인지력이 없으니까 어제 이 낙엽을 썰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내 생각에는 안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낙엽이 많네. 네. 이 정도 알았으면 알았지. 모르는 거예요. 낙엽이 있으니까 또 씻는 거예요. 네. 여기 재활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이것을 유심히 관찰하면은 네.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게. 근데 그걸 안 하고 너무 쉽게 그냥 노망했다 이래가지고 한다든지 뭐 약만 나오니까 약 준다든지. 근데 그렇게 관찰하기가 거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낸시 여사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그 사람을 증상만 가지고 바라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증상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뭔가 유심히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 자녀 기능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활이고 돌봄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오늘은 또 제가 큰 요리를 또 하나 배웠습니다. 선생님. 예, 역병은 감당할 만할 때 도움이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증상의 의미를 잘 알아차리면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원상태로 회복은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런 재활을 통해서 그래도 그 나름의 삶을 삶을 황폐화되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격의 황폐화 무엇이 가져오는가부터 어떻게 인격의 황폐화를 좀 완화시키고 혹은 좀 도와줄 수 있는지까지 선생님께 또 우물 깊은 이 지혜의 마당에서 지혜 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랑 나랑이 횟수를 갈수록 좀 진솔한 선생님의 말씀, 언제나 진솔하시지만 또 깊이 있는 말씀들이 하나 둘 이렇게 풀어져 나오면서 제 삶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이 저는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